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기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비가 오는 듯 하더니 또 맑아지고 굉장히 습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들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자료가 워낙 많아서 아마 시간 내 다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시작하고 앞쪽에 시장 동향은 또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은 코스피가 20.7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200 매수 선물 매도 출발을 했고요. 이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와 리튬, 화학, 섬유, XR과 메타버스 그리고 마이크로 LED, 보험과 증권, 영상 콘텐츠, 주전과 에탄올, 카메라 모듈과 폴더블 폰, 로봇과 전선 전력 설비 등의 강세 출발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상승과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신고가 또다시 경신했고요. 파월은 인플레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높여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10년물 미국 국채 입찰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고요. 이 두 가지 영향에 금리가 내림세로 갔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대로 복귀하면서 테슬라도 10일 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는 7월 수출 지속적인 호조세가 나타났고요. 여기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고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에 52주 신고가 2,900포인트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7월도 두 자릿수 수출 성장률이 보였고 일평균 수출액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 반도체 각각 전반적으로 전년비 10.2% 증가했고 반도체는 52.9%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실적입니다. 네, 수출과 수입 관련해서 전월과 당월의 흐름들 이렇게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월 초에 또 집중되는 산업도 있고 월 중반에 집중되는 산업도 있고 월 후반에 집중되는 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입 실적이 아주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 같은 1거래일수로 나누어서 같은 동기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또 의미가 있게 어떤 추세로 가는지도 좀 볼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좀 띄워주세요. 수출입 실적 관련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무역수지 이런 것들 나오는 동향 관련해서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입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 그 반도체가 역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것이 나왔고요. 일평균 수출액도 조업일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PR이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은 한 1배 정도 수준입니다. EPS가 또 가파르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도 아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가파른 실적 성장이 나왔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을 반영한 EPS가 283포인트까지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상당히 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조정이 좀 나오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수급적으로 본다면 금리가 빠지면서 실적 기대감의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고 오전 기준 코스피 현물 2천억 원 그리고 선물을 6,500계약 이상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확 줄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좀 좋지 못하게 나타나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권으로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호실적이 이어서 25일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닉스가 아웃퍼폼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6거래일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수출 관련된 음식료 라면 수출 관련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라면이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과 농심 등 라면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신고가 경신에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이어서 전일 야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 영향도 증권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전력기기와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은 7월 역시 수출 호조를 보이면서 사실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될 만한 구석이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지만 근데 이제 상승폭을 보면 탄력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최근에 며칠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 2차전지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차익 실현이 혼재되면서 강보합권 했는데 종가 무렵은 마이너스권으로 끝났죠. TSMC 매출 호조와 미국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서 HBSP,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K스텍, 테크윙 이런 관련주들이 장중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나왔고요. 테슬라가 어제 0.4% 올랐고 그 다음에 알버말이 전일 7.1%, 전전날은 8.8% 급락했는데 어제는 또 7.71%나 또 올랐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2차전지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올라오기도 한 모습도 오전에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력설비, AI 관련주 강세, 그리고 전력설비 ETF 상장에 관심이 나타나면서 전력설비도 오전 중에 흐름이 괜찮았던 모습이었고, 삼성전자 XR 플랫폼 출시 예고가 나타나면서 AR, XR,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ETF가 이제 상장하는 게 나오죠.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미국 AI 전력 인프라 ETF, 그 다음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피디님. 예, 그 자료를 보시면 ETF가 이렇게 상장하거든요. 상장일이 7월 16일 그리고 7월 9일 이제 두 개 ETF가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신한자산운용 그리고 하나는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ETF가 상장이 됩니다. PD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 나올 거고요. 자, PD님이 좀 더워서 어디 바쁜가 봅니다. 예, 잠깐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ETF 두 개가 일단 상장한다. 이런 것들도 수급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 7거래 연속 매수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3.5%로 동결하면서 시장의 일부 존재하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외면했죠. 오후 들면서 코스피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당히 좀 다시 주춤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쭉쭉 이어지면서 역시 칠레산 리튬의 미국 IRA 혜택 보도에 따라서 칠레 리튬 개발 관련된 진출 추진 속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등 일부 포스코 계열사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등의 장중 강세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닝스 프라이즈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확인을 필요하게 되는데요. 금리 하락과 함께 시장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6월에 CPI 포캐스트입니다. 자료 띄워드리면 이렇게 쭉쭉 IB 창구마다 어떤 전망치를 내고 있는지 쭉 나오는 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중간값, 메디언 포캐스트 보시면 헤드라인 CPI는 0.07%,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3.1%인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2%, 3.4%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컨센서스로 본다면 헤드라인 CPI는 다소 좀 둔화되는 걸로 보이고요. 코어 CPI는 보합 정도 예상이 된다 하는데 이것보다 낮게 나오면 상당히 또 호재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JP모건에서 항상 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나오게 됐을 때 어떤 구간으로 CPI가 움직이게 되면 S&P 500이 어떤 리액션이 나올 것인지 관련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움직일 거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십시오. AP통신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파월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좋았느냐. 파월이 요즘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었는데 파월이 수요일 하원 연설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둔화에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고용시장이 망가지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띄어드는 헤드라인을 보고 있으면 결국은 파월은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은 금리 인하에 대한 주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엄격하게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10년물 국채금리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어제 시장이 생각보다 미국 시장도 꽤 괜찮게 올라간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주요 근원물가 연율화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3개월 연율화인데요. 미국의 코어 프라이스 트리 업데이트 관련된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3개월 기준에서는 2.71%에서 4.13%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 기준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주요 근원물가 연율화 6개월 기준인데 이걸로 보면은 6개월 기준에서는 3.2%에서 5.4% 정도까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연율화 그래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어 CPI 뭐 여러 가지 코어 PCE 등등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 다 보이죠. 좀 전에 보여드린 3개월 기준 연율화, 지금 보여드린 6개월 기준 연율화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에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수치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율화 수치는 더 아래쪽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금리 인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9월 정도에 정말 1차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불어지느냐,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 이야기인데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레드북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매 판매 주간 변화를 측정하는 경제 지표인데, 자, 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지표로서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대형 소매 업체들의 판매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근데 표가 어떠세요? 위로 올라가죠. 7월 6일로 끝난 주간에도 동일 매장 소매 판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는 빠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는 있지만 아직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또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은 데이터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 관련된 골든 패스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TSMC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2.4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2.69% 상승했고, AMD가 3.87, TSMC가 3.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급등했습니다. 특히 AMD가 핀란드 AI 스타트업 사일로 AI를 6억 6,500만 달러, 약 9,200억 원에 인수한 이 발표가 나오면서 TSMC가 또 2분기 사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TSMC는 2분기 매출액이 6,735억 1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발표했고요. 시장 예상치 6,542억 7천만 달러 대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TSMC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죠. 자, 한편 관세청에서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했다 밝혔고요.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7% 늘어난 3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도 괜찮았고 일부 관련된 중소형주들 뭐 사피엔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램 테크놀로지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지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D램과 ASP 보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D램 관련된 수출 금액이고요. 제일 끝에 보이시는 게 이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보시면은 ASP 푸른색 실선이 계속 올라갑니다.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D램 모듈입니다. D램 모듈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ASP가. 그 다음입니다. 낸드입니다. 낸드는 이미 먼저 올랐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미리 많이 올랐죠. 아까 D램보다도 그렇게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는 SSD입니다. SSD. 전력 저장 장치. 이것도, 치솟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마지막 MCP. MCP도, ASP가 평균적으로 막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D램 수출 단가가 지금 7월 접어들면서 이거는 멜츠 증권의 자료인데, D램 중량 기준 수출 단가인데요. 급격하게 올라가죠.
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의 수출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EPS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코스피가 많이 빠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약간 시장 어려울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PER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빠지기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미래세증권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국내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제일 왼쪽 위쪽으로 보시면 자, 약간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게 반도체의 영업이익 전망이 24년도 쭉 올라가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검은색 실선으로 본다면 살짝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폭 올라가는데 역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이익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렇게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형주 중심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국내 빅2의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역시 7월 접어들면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연초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외국인 연간 누적 수급 금액인데 역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4월에서 6월까지 조금 올라오다가 외국인들 살짝 주춤하죠. 근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6월부터 더 많이 사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빅2 연간 누적 수급인데요. 자, 검은색 실선을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꽤 많이 샀지만 최근에는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빠지거나 주춤하죠. 근데 삼성전자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키 맞추기. 그러니까 8월에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E 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상대적으로 PBR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3배, 1.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싸다. 통과만 되면 키 맞춘다. 뭐 이런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GPU 마켓에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가져갈 것인가. 뭐 지금은 82%까지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엔비디아의 GPU 마켓에 어떤 그 도미네이트, 그러니까 이제 지배력이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시장을 코스피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쏠림 현상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쏠림 현상 완화가 시장이 빠지는 것과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메리츠증권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쏠림이 완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다. 확산으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아마 연구원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왜 유독 HBM에 민감할까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해주신 게 있어서 제가 발췌를 좀 해보면, 자, 삼성전자는 HBM 생산 증가로 일반 DRAM 생산 여력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DRAM이 감소하니까 코모디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범용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투자가 하반기부터 있을 거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를 보자 계속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죠. HBM도 좋을 거고 전공정 장비까지 이제는 봐야 된다. 그 다음은 소재까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용 커스텀 가속기에 HBM3를 공급하고 있고 HBM 비중은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HBM 기술과 엔비디아와의 협력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앞으로도 2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3나노 트랜지스터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HBM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27년에는 새로운 GPU가 나와서 HBM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에 몇 년간은 HBM 시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이 반도체 관련된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뭐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트렌드 폴스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자, 트렌드 폴스에 따르면 고용량 MLCC 주문과 출하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업체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AI 서버와 퀄컴의 설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WOA 노트북이 고용량 MLCC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구성 요소의 최대 80% 정도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의 하반기 블랙웰 GB200 서버와 WOA AI 기반 노트북이 양산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고용량 MLCC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일본 제조업체 무라타 같은 경우는
특정 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리드 타임을 8주에서 12주로 지금 연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LCC가 좋아진다는 것은 국내에 삼성전기 등을 포함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 섹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메타버스나 XR, AR, VR 관련주인데요.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은 10일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이 행사 막바지에 구글과 AI 제미나이 협력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올해 출시될 우리의 새로운 XR 플랫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공식적인 XR 플랫폼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XR 기기 출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이라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울러서 지금 구글 부사장도 삼성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주력 제품에 제미나이의 최고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결국은 갤럭시 제품 전반에 걸쳐서 차세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맥스, MP, 알체라, 덱스터, 라운텍, 4x4 관련된 메타버스나 XR, VR 관련된 AR 이런 영상 콘텐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 LED도 결국은 같이 여기에서 장중에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아질 것인가, 아주 장밋빛인가, 이게 볼 수 있는데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IDC라는 쪽 리서치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애플의 비전 프로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문가 용이고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판매량이 비전 프로가 올해 50만 대를 못 넘길 것이다. 그리고 보급형 모델은 2025년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이것도 판매량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IDC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XR, VR, 메타버스 이쪽은 조금 더 방향은 맞긴 한데 속도 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이어져서 아이폰 관련주 흐름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외신 11일의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15를 8,100만 대 출하한 애플이 아이폰 16 출하랑 관련해서 이전 제품 대비 약 10%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공급업체가 지금 현재 협력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16에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일부를 추가하면 수요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애플이 아마 10% 정도 증가를 하는 아이폰 16 관련된 출하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피디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덕산 네오룩스, LG 디스플레이, BH,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된 아이폰 테마주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흑자되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폴더블 폰 관련주도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이 삼성만 애플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도 역시 갤럭시 언팩을 이야기를 하면서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이 결국은 작년에 출시한 폴더블 제품 갤럭시 Z 폴드 5, Z 플립 5 대비 10% 이상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이 이 갤럭시 언팩 관련된 행사 후기에 대해서 리포팅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결국은 AI 기능과 폴더블 폼팩트를 결합한 G 폴드와 Z 플립 관련된 신제품이 나오는데 G 폴드 6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G 폴드 5를 쓰거든요. 근데 약간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이 팔목이나 이 팔이 되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폴드가 아니라 플립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이 G 폴드 6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 지적됐던 사용 치감 개선, 그러니까 무게가 일단 좀 줄어든다는 거고요. 접었을 때 두께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G 플립 6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 디자인 변화로 폴드 대비 양호한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자인 변화보다는 카메라 성능이나 발열이나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성능,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능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인 겁니다. 자, 첫 번째 표를 좀 띄워주시면 갤럭시 G 폴드 시리즈 두께 추이입니다. 이 왼쪽 보시면 기본적인 두께 추이, 그리고 오른쪽은 무게 추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두께도 얇아야 되고 무게도 가벼워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를 그리고 개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건은 S 시리즈에 이어서 폴더블에도 AI 마케팅 효과가 실제 있을 것이냐인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S 시리즈의 모델별 판매량 비교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세요. 아주 제일 짙은 푸른 색깔 보이시죠? 이게 S 시리즈 24의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인데 판매되고 난 다음에 M5, 그러니까 판매 시작부터 5개월째 지난 흐름 이후에 지금 판매량 비교인데 이게 S21 시리즈부터 S24 시리즈까지 매년 어떻게 매월 판매량이 나오느냐 문제인데 역시 S24에 AI 기능 탑재가 된 이후에 S24의 판매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AI 마케팅 효과가 이번에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에서 신제품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AI를 탑재한 S24의 경우에는 초기 5개월 판매량이 전작을 12.7% 상회하고 있으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죠. 이런 것들도 판매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주요 부품업체들의 폴더블 생산 계획은 신모델 기준 900만 대 전후로 파악이 된다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부품이 세트 대비 플러스 10% 전후로 일단 더 생산됨을 감안한다면 신제품 실제 생산 계획은 800만 대 초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근데 작년 3, 4분기 폴드5와 플립4의 출하량이 총 670만 대임을 감안한다면 자 어때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긴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출하량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마케팅이 통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 특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흥행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S24처럼 초기 오더가 좋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폴더블 밸류체인 전반적인 조기 생산이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폴더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 24년부터 약 27년까지 연평균 28.8%의 시장 전망, 증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너무 좋아요, 미니 배짱님. 예, 저도 써보니까 괜찮고요. 폴더블 폰 저도 Z 폴드 5를 처음 이제 폴더블 폰 써봤는데 대화면이라서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운데 이렇게 접히는 현상,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고, 물론 무게나 그 다음에 두께도 좀 더 개선되면 물론 좋겠지만은 아무튼 대화면이 굉장히 좋았고 AI 기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AI 기능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굉장히 쓰기 괜찮았고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면 아마 이 AI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니즈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10월 전후로 또 이게 나온대요. 추가로 공개될 갤럭시 G 폴드 6의 슬림 모델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10월에 뭐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고, 애플의 폴더블 시장에 참여가 구체화되면서 폴더블 시장이 좀 더 확산된다, 확장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릴레이팅이 상존한다고 멜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를 최저전후주로 멜치증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 파이넴텍, 뉴파워 플라즈마, KH바텍 이런 종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갤럭시 링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절대 반지라고 하는데 금액이 5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사실 겁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댓글창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사시고 싶은가 되게 묻고 싶어요, 저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링을 주면서 청혼을 한다면 여성분들은 받으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예,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갤럭시 링을 청혼할 때 주면 과연 이 링을 받을 것인가? 예, 궁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떠나서 이 갤럭시 링을 50만 원 주고 사실 겁니까? 예, 궁금합니다. 이 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릴지 되게 궁금해요. 혜민님, 아니요, 안 사요. 닥터케이님, 크크크크. 하드 소프트 엔지니어, 굳이 살까? 네. 미니 배짱님, 혈당 측정만 있음, 샀음. 예, 그죠. 닥터봉님, 살 의향은 없네요. 꽃제평화님, 살 거예요. 예. 떠돌이 아저씨님, 정 궁금하던데. 예, 그렇죠. 궁금은 합니다.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50만 원짜리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진짜 궁금한 것은 이걸 청혼할 때 주면은 낄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어떤 님이, 예,
문경님, 재혼 반지로? 재혼 반지로. 박정환님, 사고 싶은데, 예. 전효미님, 박근영 부장님, 제가 갤럭시 링 드릴 테니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아, 조금 선을 넘으신 듯한, 예, 뭐, 제가 그런 상황에 아직은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마음은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셔서, 네. 사랑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OLED 관련주가 오늘 올라왔는데 특히 KB증권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을 4,148억 정도 추정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년 하반기 영업이익 1조 원 이후에 3년 만에 유의미한 흑자 전환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2분기 중소형 OLED, 대형 OLED와 LCD TV 패널 가동률이 비수기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하반기 성수기 가동률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흑자 전환 가시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4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 올해 중소형 OLED 출하량이 북미 고객사의 공급 점유율 확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23년에 24%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3%로 공급 점유율 확대가 확대고 전년 대비 58%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6,800만 대까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대형 OLED 출하량도 LG전자 주문 증가로 출하량이 전년 대비 41%나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천억 이상의 적자 폭이 감소될 것이다. 대폭 감소되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광저우 LCD 공장 매각으로 2조 원 규모의 자금 유입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사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5년 추정 영업이익을 5,271억 원으로 이 KB증권에서 추정한 자료거든요. 이렇게 올해 24년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LED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피디님 그 앞전에 사진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25년 추정 LG 디스플레이 추정 영업이익입니다. 51억 7,100억 원 이야기 나오는 그 표를 띄워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자,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증권주가 올라왔는데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커버리지 합산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약 1조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10% 정도 상향될 것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봤고 또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계속 가게 되면은 또 증권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분기 중에 증시 거래 대금 상승했던 브로커리지 수수료 증가 IB 부분의 업황 개선 흐름이 기대되고 순상품 운용 수익 그리고 기타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회복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기 도래 등으로 거래 대금과 트레이딩 손익의 양호한 흐름세가 예상된다 평가하면서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예고된 세제 개편이라든지 ISA 혜택 확대 고려한다면 개인들의 증시 참여도 확대 예상한다 평가를 했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십시오. 그래서 주체별 매매 비중 추이와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추이 등등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주체별 매매 비중 추이고요. 외국인과 개인 거래 대금들이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인데 역시 해외 주식도 최근에 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 추이도 자수 좀 주춤하다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신용장부 추이도 올라오고 23년 10월 연말 이후로 올라오면서 아직까지 좀 높게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증권사 여러 가지 손익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구님 링 뭐 했어요 하시는데 아마 혈당이나 뭐 코골이 뭐 이런 것도 아마 기능에 있는 걸로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새롭게 나오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부스가 있잖아요. 가서 한번 체험해 보면 되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되는지 거기서 설명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링은 되게 궁금은 합니다. 50만 원 주고 살지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미국의 칠레산 리튬 보조금 지급 결정 소식에 국내 리튬 사업 본격 기대 전개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칠레 경제개발관광부가 최근 미국 정부와 칠레에서 생산된 리튬으로 만든
양극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의 핵심 소재 자국 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칠레산 리튬에 대한 미국 IRA 혜택 적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현지 리튬 사업도 본격 전개될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수익이 대비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 지난 4월에 칠레 광물공사의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보 요청 절차 RFI를 제출했고 양사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는 칠레 리튬 요모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야기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좋았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종목들 중앙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테슬라 쪽입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우리가 ESS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이 상당히 많았다. 이것도 좋았지만 실제 이 ESS 관련된 에너지 부분들이 2배 정도 시장 예상치 대비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계속 높아질 에너지 부분의 그로스 마진 부분입니다. 이게 푸른색 실선이 이제 에너지 부분의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은 또 ESS 에너지 부분, 사업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 노란색은 코어 오토 그로스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토 쪽이 상당히 크래스를 뺀 것이긴 하지만 이 자동차 팔아갖고 많이 남기기가 조금은 이제 주춤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마진 구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다만 자,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올드 포캐스트 파란색 실선은 이전에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 전망 수치고요. 아래쪽에 노란색 실선은 새로운 뉴 포캐스트 최근에 나온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거든요. 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섹터가 마냥 잔밋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보여주십시오. 테슬라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테슬라가 EU 관세로 인해서 모델 3를 1,500유로로 가격 인상을 한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테슬라는 수입 관세 10%와 상계 관세 20.8%로 총 30.8%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거고요. 모델 Y는 기가별로 해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은 모델 3는 중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모델 3 가격 변동을 인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가격 인상하면 또 수요가 어떨지 좀 봐야 되겠죠. 그것도 저희가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양극재 수출 집계인데요. 7월 10일까지의 양극재 수출 지표입니다. NCM과 NCA 도합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29,605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30.7% 그리고 전월비 플러스 4.6% 전월비로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은 1217만 달러 전년비 마이너스 66.5% 그리고 수출 중량은 411톤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51.6%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죠. NCM 수출 단가는 촌당 28,104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31.2%, 전 월비로는 플러스 2%, 일수출 금액은 912만 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66.9%, 일수출 중량은 324톤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50.8%. NCA 같은 경우는 수출 단가가 35,223달러, 전년비 마이너스 29.1%, 전 월비로는 플러스 17.3%, 일수출 금액은 305만 달러로 전년비 마이너스 65.2%, 일수출 중량은 87톤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50.8%입니다. 그러니까 10일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의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때문에 뭐 중기, 그 다음에 하반기, 월말 이때 어떻게 집중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특이점은 NCA의 단가가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일수출 물량은 NCM, NCA 모두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 평가가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은 아직까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로 넘어올 때 가격이 좀 올라왔잖아요, 원자재가. 그래서 그런 것들, 리튬과 니켈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면서 후행조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데 실질적으로 2분기 중반부터 리튬 가격이 다시 빠지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고요. 전저점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리튬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니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량의 증가가 핵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하반기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포캐스트가 하향 조정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의 테슬라 리포트 가운데 발췌한 것인데 독립리서치 그로스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테슬라가 호주에서 2억 5,600만 달러의 새로운 메가팩 계약을 확보했는데 이 빨갛게 네모난 거 보시면은 이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그 테슬라의 메가팩 가격이 1.4 밀리언 달러이죠. 그래서 OP 마진이 2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메가팩은 OP 마진에서 100개의 차량 판매와 비슷한 수준이고 한 개의 메가팩토리는 100만 개의 차량 판매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테슬라가 호주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새로운 메가팩 계약을 확보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메가팩을 팔게 되면 이렇게 차량 판매가 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테슬라 쪽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상향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모멘텀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인데요. 또 빠졌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톤으로 11일 8.9만 위안, 그러니까 8만 9천 위안이죠. 톤당. 전거래일 대비 톤당 1,000위안이 빠지면서 굉장히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튬이 올라가지 못하고 전저점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콕스 오토모티브라는 쪽의 헤드라인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폭스바겐이 골프 EV 모델 출시를 2029년으로 연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잘하고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드도 좀 그렇고 GM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죠. 잘하고 있는데 역시 폭스바겐도 골프 EV 모델 출시를 연기한 것은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철강주가 올라왔는데 포스코 홀딩스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트리플아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급등 관련 배경은 2차 전지 ETF 리밸런싱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유출, 코스피 대형주 유입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3%,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4.5%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고요. 참고로 7월 12일 내일이죠. 아마 인베스터 데이 개최가 될 것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반응했다는 거고 그 외에도 칠레산 리튬 IRA 적용 가능성, 칠레 정부의 민간기업 대거 협력 촉구 등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철강 감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임하고 있고 중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연평균 조광 생산량을 1,500에서 1,800만 톤, 즉 15에서 18% 정도 감산을 해야 될 조건이 중국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서서히 좀 회복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품질 검사 돌입 소식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비만약 관련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업황 회복 시에 수혜 집중 전망의 화섬 관련된 종목들, 화섬 관련 종목들이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역시 관련주로서는 한세실업 정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종목들, 효성 TNC, 영혼무역 이런 종목들도 관련된 화섬과 OEM 산업들,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는 회사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성 TNC와 영혼무역, 한세실업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커버리지 관련된 2분기 합산 지배순이익 대부분 컨센 상회 예상으로 인해서 은행주까지 좋았고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다까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일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알차고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전달드리는 박근혜의 데일리 렌트. 여러분들 내일도 같이 웃는 모습으로 뵙고요.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